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공방입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확산하면서 가금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살처분 방식의 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 방역 당국의 대응 방식에 대한 불만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방적 살처분이 지나친 방역이라는 비판과 함께 또 실효성 논란, 그리고 동물복지 개념에도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 가축 방역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명 충청북도 동물방역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모인필 충북대 수의학과 명예교수 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AI 현재 상황,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점, 또 쟁점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코로나19에 좀 가려져서 조류인플루엔자 또 AI에 대한 얘기가 좀 덜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요.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이제 지난해 말부터 그 충북에서도 계속 발생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 현재 좀 상황이 어떤지, 또 그리고 충북의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원래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상당히 미리 예측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에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이제 철새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국내에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됐습니다. 그 예측대로 우리 지난 10월 21일 날 가까운 우리 충남 그 천안 풍새천이라고 있습니다. 네. 풍새천에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고, 1개월 정도 지난 지점에서, 그러니까 11월 한 27일쯤 전북 정읍에서 가금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아마 106건 정도 전국적으로 발생을 했고, 피해 규모로 보면, 살처분 피해 규모로 보면은 거의 아마 2,800만 마리 살처분이 됐습니다. 네. 우리 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12월 7일 날 처음 발생을 했고요. 현재까지 9건이 발생을 해서 네. 현재까지 계속 진행형으로 방역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야생조류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지난 2003년 이후로 이제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건수가 연평균 한 50에서 한 60건 정도라고 한다면은, 올해에 발생된 거는 거의 한 180건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야생조류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현재도 또 검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3월 말까지는 추가로 발생될 걸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조금 진정세인가요? 아니면은 아직 한창인가요? 어떻습니까? AI. 지금도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12월하고 1월하게 비교를 하면은 네. 발생 건수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야생조류에서 계속 분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그걸 보고 있습니다. 네. 충북의 지금 그 피해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9건이 발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살처분한 것이 260만 마리. 이제 저희들이 살처분 규모를 좀 확대하다 보니까 발생 건수에 비해서 피해 규모는 좀 큰 편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북부 지역에 조금 많이 피해가 집중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음성군에서 전체에 대부분 나왔고 5건이 나왔고, 네. 나머지 괴산하고 충주에서 이렇게 2건, 1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연례 행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년 오는데, 그 예년에 비해서는 지금 올해가 상황이 좀 더 심한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야생조류로 봤을 때는 네. 당연히 피해가 더 크고요. 가금류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어쨌든 발생 건수는 굉장히 줄었고, 발생하는 특징도 보면은 수평 전파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도 한 9건이 발생했지만은 수평 전파로 의심되는 것은 딱 1건밖에 없는 걸로 보이고요. 네. 수평 전파라는 건 뭐죠? 이제 가금농가로 전염되는 그런 거라고. 농가 간에 전파되는 걸 그렇습니다. 수평 전파라고 하는 근데 거예요. 예전에는 그 수평 전파 사례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 발생을 해서 저희도 좀 안타깝지만은 나름대로의 방역 시스템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
라고는 이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농가 간에 사실 그 철새에 의해서 AI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막 확대되고 막 그러는 거는 농가 간에 또 전염이 돼서 확대되고 그러는데 지금 농가 간의 전염은 좀 많이 줄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철새 때문에 AI가 이제 또 시작이 되고 그것 때문에 커진다 그렇게 보는 거네요. 예, 자, 대부분 다 우리 돌을 네. 얘기를 했을 때 예, 거의 다 독립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AI가 이제 발생을 하고 또 이제 보통 시작되는 거는 대부분 철새 때문에 시작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네. 지금 발생되는 게 항상 겨울철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겨울철에 돼갖고 3월, 4월이면 이제 종식이 되는 그런 관계인데 그것은 대부분이 이제 야생 철새로부터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중국하고 지금 우에 북한이라는 지역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의 섬 같은 데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류 인플루엔자로 봤을 때에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넘어오려면은 야생 철새밖에 없죠. 그 야생 철새로 해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전형적인 패턴은 야생 철새가 와 오는데 그 바이러스가 대부분은 오리나 닭에 이제 감염이 되겠죠. 네. 근데 닭에서 감염이 되면 닭이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인식을 해요. 네. 근데 오리에서 감염이 되면은 오리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뭐 임상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요. 만약에 그래요? 종오리 같은 경우에는 임상 증상이 좀 나타나요. 산란율이 떨어진다든지. 네. 근데 일반 유경오리라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리에서의 바이러스가 증폭이 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증폭이 된 것이 옆에 있는 산란계나 어디 뭐 다른 데 이제 감염이 되면은 네. 전파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수평 전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과거에 우리가 2003년도에 처음 발생을 했거든요. 2003년부터 해서 6년, 8년, 2010년, 14년, 16년 그리고 이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18년에 잠깐 발생했지만은 그 동안에는 항상 이러한 식으로 패턴이 항상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 가지고 수평 전파가 훨씬 덜했다 이런 거죠. 확실하게 이제 방역을 좀 옛날 경험이 축적이 되다 업그레이드가 된 보니까 거죠. 예, 방역을 예. 좀 잘해진 거네요. 잘해진 거고 네. 이제 또 저희 나름대로 진단 시스템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철새를 좀 막아야겠네요. 철새 어떻게 막아야 되나요? 철새를 막을 수는 없을 거고. 철새를 막을 수 있는 네. 방법은 없습니다. 철새에서 예. 차단을 해야 될 텐데. 네, 그거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또 철새를 막는다는 거는 또 어떤 자연의 섭리를 갖다가 우리가 위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철새가 바이러스를 갖고 오면은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농가에서는 1차적으로 다 방어를 해야겠지만은 그러다가 만약에 어떤 농가가 감염이 됐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나 우리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옆으로 가는 수평 전파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철새로부터 오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내버려 두고 네. 농가에 왔을 때 뭐 감염이 철저하게 이제 방어를 해야겠지만 그 다음에 2차로 넘어가는 그런 수평 전파를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역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평 전파를 어느 정도 잘 막고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철새가 오는 건 못 막지만 예. 철새가 왔을 때 철새에서부터 농가로 전해지는 걸 막으면은 좀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네. 방법은 각 농가 우리 코로나 지금 19하고 똑같아요. 네. 막 바이러스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내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마스크를 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지 않고 그런 네. 거잖아요. 야생 철새가 바이러스를 갖고 왔으면은 그 내가 만약에 닭이나 오리를 키운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고 우리 집에 이 바이러스나 철새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마스크 하듯이 막아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럼 보통 지금 그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철새가 철새 도래지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쵸. 강가겠죠? 예. 거기 이제 바이러스가 있는 철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그게 어떻게 농가로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차량 그 이동 철새들이 아니죠. 철새들이
오면은 얘들도 먹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철새들이 있는데 저 천수만 쪽에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또 네. 아까 저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풍새천이라든지 뭐 이렇게 있는데 어떻든 간에 철새들은 곡식을 먹어야 되니까 농가 근처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와서 이제 낙곡이라고 그러죠. 떨어진 곡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먹게 되겠죠. 네. 그걸 먹고서는 새들은 기본적으로 소화기가 짧습니다. 그래서 네. 먹으면서도 바로 분변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지나가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파 수단에 의해서 농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기도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네.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체 방역도 열심히 하고 예. 농가 간 서로 이동을 좀 최소화하고 뭐 그런 노력들이 일단은 가장 현실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AI가 이제 발생을 하면 그 방역하는 이제 방식이 살처분, 그러니까 그 가금류를 이제 그저 죽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예 그 원인을 제거해 버려서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는 건데, 지금 이제 AI가 그 어떤 농장에서 발생을 하면 그 농장에 이제 가금류가 살처분되고 주변 농장도 같이 그렇죠. 살처분되잖아요. 그거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뭐 방역하는 게 살처분이 다는 아니고요. 네. 저희도 살처분한 방역의 원칙이 있죠. 이제 가축 전염병이든 사람 전염병이든 이 전염의 3요소라고 있습니다. 이제 전염병 원인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걸 바이러스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감수성 동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로 이렇게 소독 활동 뭐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 것이고, 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농장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조치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가 이제 살처분인데, 네. 감수성 숙주가 없으면 당연히 감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셋 중에 한 가지만 없애도 사실은 전염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세 가지 다 방역 원칙에 따라 하고 있지만은 아마 일반 시민이나 도민들 눈에는 살처분하는 게 제일 크게 눈에 띄니까 그게 가장 인상이 깊어요. 예. 살처분이 방역이 전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살처분이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반경 몇 킬로까지 3km로 이제 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2018년도까지는 네. 반경 500m까지 살처분하고, 그 다음에 발생 상황을 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더 확대가 필요하다면은 더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네. 근데 2018년도에 AI가 일부 좀 발생을 했고, 네. 그다음에 그 이듬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죠. 이제 그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3km를 살처분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은 그 3km 내에서 예외적으로 살처분을 유예하자,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년 전에.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방식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조금 줄여보려고 했는데, 일반 뭐 정부 지침 워낙 확고하고, 네. 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기조가 유지돼서 원래는 거의 예외 없이 3km까지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주변 농장인데 네. 전혀 문제가 없고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는데 무조건 그냥 살처분하는 건가요? 네,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했다라는 건 뭔가 그 예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2년 조건? 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침이 2년 전에 바뀌었는데, 네네. 2년 전에는 500m까지만 예외 없이 살처분을 하고, 네네네. 필요하면 더 하도록 했는데, 그 이후에 반대로 된 거죠. 3km까지 살처분을 하는 걸 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다 원칙적으로 하고, 네. 특별한 예외가 있으면은 뺄 수 있는 건 빼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런데 뺄 수 있는 그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들도 이 중앙정부와 같이 이 지침을 같이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 그냥 그 예외 없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개진돼서 원래는 그렇게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올해는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예외 그 농장은 없이 거의 그냥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예외되는 농장은 어떤 건가요?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역학 네. 관련이 전혀 없다.
네. 그다음에 어떤 산이나 강으로 둘러서 이렇게 아까 매개체가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네. 뭐 이런 요소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런 걸 검토하게 되죠. 근데 원래는 저희들이 일부 한 2농가, 3농가 정도는 뺀 게 있는데 요거는 2, 3일 내로 도축을 할 수 있는 농가에 한해서 그 부분은 좀 뺀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다 탈취를 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네네. 이 살처분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변화를 지금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사실 2014년도에 저희가 H5N8이라고 이런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금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나온 것도 H5N8이거든요. 근데 2014년도에 그게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뭐였냐면은 거의 한 2년 동안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우려했었던 게 뭐냐면은 이 바이러스가 지금같이 철새로 오면은 괜찮은데 그러면 이렇게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정도는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상재화가 되면은 안 되거든요. 상재화가 되면은 항상 이제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왔었던 게 이제 3kg에 대한 방역대를 형성을 하자. 네. 그래서 살처분을 3kg로 하고 그런 안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때는 또 워낙에 많이 피해를 봤으니까. 그러다가 2016년, 17년도에는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때 농림부에서 이제 생각한 것은 그러면 그때 했었던 3kg를 한번 바로 적용을 하자. 이제 적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적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좀 많이 줄었어요. 네. 줄고 했는데 그때는 뭐였냐면 H5N6라는 거하고 H5N8이라는 두 가지 바이러스가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달에 보니까 H5N8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는 네.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농장에서도 발견되고 야생조류에서도 발견되고. 네. 그래서 강력하게 나온 것이 3kg에 대한 살처분 정책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일단은 초기에 진압을 하자. 그런 개념으로 갔었던 건데 그래서 뭐 사실은 그게 모르죠. 굉장히 효과가 좋았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경제적으로 피해가 심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좀 저희가 나름대로는 변형을 좀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3kg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정부에서는 지금 3kg로 정해서 올해는 일단 3kg, 반경 3kg에 있는 농장의 가금류는 다 살처분이 된 상황인데요. 예. 3kg의 기준은 왜 나온 건가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3kg가? 그거 갖고서는 네.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3kg를 하면 확실하게 뭔가 효과가 있다. 아니요. 꼭 그런 거는 아닌데 네. 지금 과거에 이제 논문이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그런 위험한 전염성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3kg는 가장 기본적인 그 방역대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이 10kg고요. 그래서 방역대가 3kg, 10kg로 있었던 거지 3kg를 살처분을 하자, 10kg를 살처분하자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 보통은 3kg에 대해서 방역 감시가 좀 열심히 하고 10kg에 대해서는 또 뭐 백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이제 계속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주어진 게 우리나라가 뭐 이런 부분에서 제일 선진 국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선진 국가들이 했었던 부분을 저희가 갖고 온 거죠. 그래서 3kg라는 게 생기고 10kg라는 게 생기고. 그래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현실에 3kg를 정말 적용하다 보니 정말 피해가 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3kg 안에 수많은 농장이 모여 있는 곳도 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농장이 발생했는데 그 농장과 제 농장이 2.9km가 벌어지면 실제로 가면 굉장히 먼데 예. 저는 방역도 열심히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2.9km 안 있다는 이유만으로 닭과 오리를 다 살처분해야 되니까 그 농장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좀 그럴 수는 있겠네요. 아니 그래서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렇게 방역대를 형성을 하지만은 역학적 범위에서 예외를 두는 것도 있고 네네. 그렇게 했었던 것들이 저희가 2006년, 2008년, 2010년에는 역학조사위원회라든지 뭐 그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농장은 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논의도 하고 그랬었죠 옛날에는. 근데 또 어디는 빼고 어디는 안 빼고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생길 수도 있지 늦어지기도 않습니까? 하고, 그래서 결정이. 예외 없이 이제 네네. 들어가는 방법으로 했던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또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농장주들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손해가 막심한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한 지자체도 결국은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보상도 해야 되고 살처분 비용도 지자체가 다 내야 되니까 같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현재 이제 정부가 그 이야기를 3km를 고수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정부는 어쨌든 방역을 지금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어서 그런 거죠. 정부가 3km를 고수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3km 살처분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정확 아까 전달 매개체라고 그랬잖아요. 매개체가 이제 사람이 매개체도 될 수 있고 차도 될 수 있고 있는데 그 중에 야생 동물도 매개체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뭐 들쥐, 들고양이, 너구리 이런 것들이 특히 그 고양이 종류가 원래 행동 반경이 훨씬 더 넓습니다만은 개나 고양이가 한 3km 내외의 행동 반경을 갖고 있다라고 봤을 때 아마 3km까지는 조금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농장까지 이 사람끼리 교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3km까지 그렇게 책정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로 보면 상당히 3km 안에 위험하다, 안전하다라고는 아니죠. 네. 근데 아주 그 조금의 가능성을 두고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현재는 3km는 조금 좀 너무 심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500m로 좀 축소해 하고 또 상황에 따라 좀 더 넣으려면 넣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500m 바꾸는 게요? 왜냐하면 옛날에 만약에 저한테 이런 똑같은 질문을 2014년도에 했으면 저는 안 된다고 그럴 겁니다. 그때는 3km로 3km를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된다. 한참 발생했을 때. 왜냐하면 저희가 발생하고 저희가 많은 어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고수하지만은 지금은 우리 방역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나름대로 진단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요새는 그 간이 진단 키트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그런 걸 갖다 농장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그러한 부분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500m는 무조건 이제 들어가든지 하고 그다음에 3km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에 발생한 농장 근처가 오리 농장이 많은지 산란계 농장이 많은지 또 아니면은 육계가 많은지 이런 걸 또 고려를 해서 어떤 역학조사위원회 또 아니면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살처분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한테 한번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같이 이거를 3km를 다 하지 않고 그러면 그걸 사실 방역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심의위원회나 이런 거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과거에도 조금 가끔은 했었는데 그때는 또 그 나름대로 부작용은 있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많이 선진화가 됐으니까 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지금은 이제 듭니다. 방역을 잘하고 있으니 그렇죠. 500m 정도로 해도 괜찮겠다라는. 예. 네. 지금 도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500m 살처분 기준이 있을 때 사실 저희도 그때도 3km 살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현장에서 많이 잘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역은 500m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3km까지 살처분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자체 판단하에. 그럼요. 네. 대표적인 곳이 음성의 그 어떤 오리 집단 사육 지역인데 거기는 보면은 3km 안에 그 가금 농가들이 거의 막 30집, 34집까지 이렇게 밀집되어 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 같으면은
우리가 판단해서라도 이건 더 늘려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고, 네. 건의를 해서 또 실제로 확대를 했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3km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네. 교수님 말씀처럼 현장과 현장의 여건을 맞춰서 이게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아쉽다는 것이죠. 3km 살처분은 무조건 안 된다 이건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도에서도 지금 3km는 조금 줄여야 된다 그런 입장이네요. 지금같이 어떤 선을 정해놓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하자. 아까 교수님 말씀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군요. 그 같은 3km라도 네네. 만약에 강원도에서 3km 하고요. 네. 경기도의 이천이나 이런 지역에서 3km 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모여 있으면은 뭐 거기는 굉장히 모여있는 네. 농장들이 많은 데가 경기도고 지금도 거의 70~80%는 아마 경기도에서 발생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그다음에 강원도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3km를 해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네.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데서는 3km 그러면 굉장히 큰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역학적인 관계를 잘 고려를 해서 그 위원회나 뭐 심의회나 이런 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거죠. 지역의 특색도 고려해야 네. 되고 또 농장마다의 또 특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럼요. 그래서 위원회를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외국은 어떻게 하나요? 외국도 AI가 발생할 텐데 거기서 살처분을 어떻게 요즘에 다 다르겠지만 나라마다 유럽하고 미국하고 네. 이제 또 많이 텐데 미국은 또 광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 대부분의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발생한 농장만 살처분을 합니다. 아, 그다음에 그래요? 그 주위에 근데 그거는 또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네. 것이 그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나라 같이 오리가 없어요. 오리가 많지가 않아요. 네네. 오리를 많이 키우는 나라는 중국하고 동남아하고 우리나라. 네. 일본도 오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평 전파가 잘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만약에 닭만 있는 데면은 닭의 농장에 한 군데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거기를 살처분을 하게 되면은 다른 옆에 있는 농장들은 유심히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걔네들이 지금 했는데 음성이 나왔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폐사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바로 살처분을 하고 해도 되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생 철새가 온 다음에 오리한테서 증폭이 되는 경향이 많이 있고 네. 닭한테 갔을 땐 닭은 금방 죽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것이 쌓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파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살처분이라는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게 필요하고. 예, 우리한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어떤 지역에 오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30대 농가가 있었던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충북도에서 아예 3km를 갖다 살처분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의 예가 우리하고 딱 맞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그 대신 중국이나 이런 데 동남아 같은 경우는 오리가 엄청나게 키우니까 거기는 아직도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적절한 방어책이 잘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다 보니까 살처분만이 능사냐? 우리가 사람이 백신을 맞는 것처럼 좀 백신을 접종해서 AI를 방역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금류 백신은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네. 드릴게요. 하나는 닭에서도 백신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백신을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닭이라는 그 동물에 있어서는 백신이 사람보다도 훨씬 많이 하고요. 아, 그래요? 한 산란하기 전까지 산란기 같은 경우는 한 20분을 백신을 해요. 그래서 백신을 놓는다는 게 굉장히 보편화돼 있어요. 이미. 예. 근데 우리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는 백신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요? 이미 백신은 보편화됐는데 이건 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한테 이건 좋은 백신이다 하는 백신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백신이 개발이 되어 있기는 해야 합니다. 저희도 갖고 있고요. 근데 그 백신이 좀 얘기가 복잡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동종,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H5N8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H 종류가 18가지가 있고 네. N 종류가 11가지가 있어요. 네. 그럼 그걸 합하면 200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병원성은 주로 H5나 H7이 지금 오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똑같은 바이러스가 우리가 백신한 거하고 똑같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 그러면은 거의 90% 이상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게 만약에 우리는 A라는 바이러스를 했는데 H5N8을 했는데 온 바이러스 H5N6다. 그러면은 60% 이내 방어력이 없어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백신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백신은 언제 해줘야 되냐면은 감염되기 전에 백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바이러스가 올지를. 사람 인플루엔자도 똑같아요. 네. 혹시 백신 맞으셨어요? 겨울에? 뭐 그래서 3가 4가 이렇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상가사가를 맞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상가사가도 맞는 것은 WHO에서 올해는 이런 게 유행할 것이다 하고 미리 생각을 해서 각 회사에다 연락을 해준 겁니다. 네네. 그럼 이걸로 백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해는 우리가 그걸 맞고서는 효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해는 효과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백신 자체의 효용성에 대해서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모르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워낙에 종류가 많기 때문에 걔네들이 왔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백신은 좀 쉽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신 자체의 효력도 좀 떨어지지만은 또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한 가지 더 있으면은 네. 우리는 접종 대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삼계탕 먹는 육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알을 갖는 산란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오리가 있어요. 네. 그 세 가지만 보더라도 육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28일이나 30일밖에 키우질 않아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백신을 놓고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백신을 맞고 나서 또 1, 2주 정도 걸리지 2주가 않나요? 있어야 되죠. 2주가 있어요. 그러면 나가죠. 그러니까 육개는 백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오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리들은 기본적으로 면역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리하고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공생관계예요.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오리를 죽이지 않고 거기서 증폭을 하고 야생철새나 오리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를 원하는 데까지 가서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죽이질 않아요. 네. 그거 공생관계예요. 네. 그런 오리의 특성이 있고 산란계는 감염이 되면 다 죽고 그러니까 육계, 오리, 산란계가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보면은 곳곳에 산란계하고 오리하고 이게 다 육계가 다 섞여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백신 접종을 한다면 백신이 필요한 데는 딱 산란계밖에 없습니다. 그럼 산란계가 맞춘다고 해서 예. 다 섞여 있으니까. 예, 섞여 있는데 산란계는 맞췄어요. 그래서 산란계는 이제 어느 정도 방어가 형성될 것 같은데 오리는 접종을 안 하면은 네. 오리에서는 바이러스가 계속 증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산란계 한 게 의미가 없네요. 의미가 없어지죠. 물론 백신의 의미는 그거예요. 네. 백신의 의미는 꼭 그걸 100% 막는 게 아니고 닭으로 봤을 때에는 내가 백신을 맞으면은 나는 안 죽고 나는 임상 증상이 안 나타나고 그러면 백신으로서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접종 대상이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백신을 하겠다 그러면은 효력도 아주 뚜렷하지 않고 또 바이러스 종류가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또 접종 대상도 복잡하고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컨트롤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살처분 쪽으로 해서 2차 수평 감염을 막는 것이 여러 가지 좀 경제적이라든지 동물 윤리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럼 교수님께서도 개인적으로도 백신 접종은 비효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정부에서도 이제 그래서 살처분을 고수하고 있는 거고요. 예. 외국에서도 그럼 백신 접종을 안 하겠네요. 백신 접종을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이 제가 AI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제일 많이 네. 접종을 하는 데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네. 각종 종류의 백신을 다 합니다. 그 뭐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H5N6, H5N8 다 해요. 네. 그 다음에 하는 나라들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쪽 나라, 동남아시아 국가, 저쪽에 이집트 그 나라들만 전 세계에서 백신을 해요. 네. 다른 나라들은 안 해요. 다른 나라들은 안 하고 살처분으로 가는 거죠. 근데 살처분 범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나라마저 좀 틀리는. 그러니까 백신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는. 그것이 사람에 대한 감염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저희가 이제 감염 때문에 이제 관심이 좀 떨어졌는데 AI도 사람한테 감염되잖아요. 예, 되죠. 그 위험할 수 있나요? 그럼요. 이게 사람한테 감염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이 1997년도에 홍콩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염이 됐었는데 그때 홍콩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하고는 좀 많이 틀립니다. 거기는 이제 중국권에 중화권에 있는 데에서는 우리나라도 좀 가끔 전통시장이 좀 있겠지만은 이렇게 대놓고 파는 데가 많아요. 살아있는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그런 데에서 18명이 감염이 됐어요. AI에 AI에. 네. 그래갖고 6명이 죽었어요. 반이네요. 예. 뭐 반은 거의 아니지만 반이에요.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게 이제 이슈화가 된 거죠. 그런 다음부터 지금까지 2019년까지 지금 보면은 한 860명이 감염이 되어갖고 한 460명이 지금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염이 되면은 치사율은 굉장히 높아요. 네. 사람에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그 감염이 그렇게 막 퍼지고 하는 코로나처럼 그런 질병은 아니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감염이 된 닭이나 오리를 살처분하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방역복 입고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명도 발생된 적이 없어요. 네. 그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닭을 접촉한 사람들이 감염이 되지 일반 국민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뭐 계란을 먹거나 아니면 삼계탕을 먹거나 이런 것들은 위생 관리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전혀 그걸 먹었다고 해서 AI에 걸릴 위험은 걸릴 위험은 없다는 전혀 없죠. 네. 우리가 무슨 뭐 살아있는 닭하고 오리를 만날 접촉하신 일이 적이 별로 있으세요? 없으니까요. 없죠. 네. 예.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일반 국민들은 일단 코로나에 코로나에.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걸로. 자, 살처분 이후에 이제 이제 살처분 방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고 살처분을 하고 나서 좀 보상에 대한 또 문제도 쟁점입니다. 현재 이제 보상이 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르고 있는 사육하고 있는 가금류를 다 살처분하면 보상은 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피해되는 부분을 얘기하면 당연히 살처분을 했는 그 재산적 손실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동 제한 조치를 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적어도 3개월, 많게는 한 6개월 정도 가금류를 재입식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위험 반경 안에 있으면은 다시 신규 입식을 못하는 입식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피해 사례가 될 텐데요. 살처분하는 가축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현물가에 대한 보상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 살처분 해버리고 나면 자기가 한 몇 개월 동안 소득권이 없어지게 될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생계안정 자금을 해서 그 일정 부분의 생계안정 자금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입식을 하지 못해서 강제로 입식 금지 조치 때문에 입식하지 못해서 생기는 피해를 저희들이 소득안정자금이라 그래서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보상 체계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예. 농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보상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상은 정부에서 나름대로 그 피해 부분을 다 분석해서 보상을 해주지만은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만족하기는 좀 어렵겠죠. 특히 육개라든가 유경오리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제 산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알 낳는 닭들은 네. 이게 다시 알 낳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그래도 조금의 손실은 더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그 살처분 하는데도 또 비용이 들고 예. 또 매몰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매몰 비용. 뭐 그리고 여러 이제 지자체도 비용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뭐 음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예산을 너무 많이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자체에도 지금 살처분 비용 때문에 좀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죠. 어떤 상황인가요? 예, 뭐 평시 같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음성군 같은 경우는 뭐 비록 5건이 발생했지만은 그게 살처분 경우가 워낙 컸기 때문에 피해가 큰 걸로 보입니다. 이제 살처분 보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 붙습니다. 네. 그래서 10%는 군비가 들어가고 10%는 우리 도비가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되고 문제는 이제 매몰 비용이죠. 방역 비용은 국비가 50, 지방비 50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비가 보조가 되는데 문제는 매몰 비용은 전부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하라고 하니 그게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음성군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거는 지금 일단 그 3km 다 그 반경에 있는 농장을 살처분하고 매몰하다 보니까 드는 비용인데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3km를 좀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발생을 해는 농장이다. 네. 라고 하면은 이제 농가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어느 일정 부분 책임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지방에 재정 부담해야 된다라는 취지는 100%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원래같이 이 살처분 의미를 3km에서 무조건 살처분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른 말로 이제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침에 의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그렇게 많이 했으니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일정 부분 정부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우리 지방기관의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살처분 비용 또한 국비 지원이 좀 돼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3km 내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데 이제 또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그 농가들을 선별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무조건 3km에 다 살처분을 하지 말고 어떤 위험도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위험도가 제일 높은 농장부터 살처분을 해 나가고 이게 또 잠복기가 우리가 국가에서 봤을 때는 또 전문가들이나 마찬가지지만 21일 3주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2일 동안 그 농장이 발생도 안 하고 계속 있으면은 그건 사실 구태여 살처분을 시킬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선택적으로 어떤 위험도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도 아마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등급, 농가의 방역 등급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옛날에 18년도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요번에 사건이 끝나면은 이제 농가별 방역 등급을 정해가지고 미리미리 당신네는 1등급이고 2등급이고 이렇게 이제 계속 매년 검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뭐 가면 발생이 된 농장은 이제 당연히 살처분을 하는 거고요. 네. 그 옆에 있는 농가들 중에서 1등급이 된 농장은 맨 나중에. 등급에 따라. 예, 등급에 따라서요. 그 등급이 낮은 농가들은 살처분을 먼저 하고 네. 그렇게 되면 농가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우리가 등급을 높여야겠구나. 그럼 평상시에 차단 방역이라든지 방역 등급에 대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동기 유발이 되는군요. 그럼요. 네. 동기 유발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농장 입장에서는 그 살처분이 또 되고 다 그 방역을 했는데도 다 살처분이 되니까 그리고 보상이 또 나오니까 그러니까 막 방역을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좀 덜 드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기는 이런 방금 말한 것처럼 등급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 농장은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다 살처분 되니까 이거 뭐 방역해서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차차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벌써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자리를 좀 잡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꼭 드네요. 네. 뭐 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제 AI가 발생을 하면 이제 방금 이제 잘 처리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AI가 애초에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요. 현재
그동안에 AI 경험이 우리나라로서 이제 많기 때문에 그 AI 예방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현재 시행 중인 정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네네. 진짜 이거 몇 년을 하면서 이렇게 나온 정책들이 너무 많아서 공무원들이 다 기억도 못할 사실 그런 네네. 건데요. 그래도 우리 도에서 처음에 발의했던 오리 휴직이 제도가 상당히 좀 큰 힘을 발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직이제. 예, 겨울철 동안 이제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 오리 전체 사육농가가 한 그 128농가 정도 되는데 예, 금년도 한 70%를 휴지를 했습니다. 만약 그 농장인들이 다 살아 있었다면은 아마 아까 우리 역학관계가 별로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마 살아 있었다면은 아마 예전하고 똑같은 양상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별로 각 개별로 역학관계 없이 발생했다라는 그 원인이 오리 휴지기제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방역 시설도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이제 특히 그 오리 사육 농가의 축사 시설을 보면은 아직도 우리들 전문가들 눈높이 보면은 아직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아마 법적인 거하고 현장하고 괴리감이 좀 있어요. 이제 축산업 허가를 받기 위한 기본 시설 조건하고 네. 우리가 방역을 하기 위한 그 기본 방역 시설 조건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안 맞아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법적인 시설은 갖췄더라도 방역적인 측면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우리 도 자체적으로 좀 보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이번 기회를 해서 국비 부분을 좀 많이 갖고 와서 네. 그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있고 나머지는 뭐 다양하게 많겠습니다만은 이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를 농장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 네. 혹시 농장까지 들어왔더라도 농장에서 축사까지 바이러스를 운반하지 않는 방법들. 이거는 농장주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농장주들의 행동 요령이고 방역 수칙이고 준수사항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발생 농가를 이렇게 역학조사를 쭉 해보면 아직도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내 전체에 우리 그 가금 사육 농가들이 어떻게 같은 마음으로 네. 똑같이 표준 행동 요령을 준수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습관화, 교육 네.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미흡했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뭐 이 사태가 끝나게 되면 네. 보완 사항으로 계속 진행해야 될 생각이고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AI 예방을 위해서 좀 뭐가 좀 보완이 좀 돼야 될까요? 저는 네. 오리 휴지기제는 진짜 잘했다라고. 너무 잘했다고 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저희가 충청북도가 아마 초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청북도가 거의 발생이 없었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갖고 이거 오리 휴지기제 때문에 우리 이제 그렇게 갈 것이다. 지금도 뭐 다른 데에 비해서는 훨씬 덜 저희가 경기도하고 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제가 만약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지금의 검사나 이런 시스템들에 좀 더 많은 자원을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무원 조직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가능하면은 짧은 시간에 많은 데를 검사를 하고 또 자주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농가들에 있어서도 그게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진단 키트를 갖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진단 키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양성은 양성으로 확실한데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확실히 음성이냐 하는 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연구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발달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짧은 시간에
전체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검사 시스템 구축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저희들이 검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기관이 이제 동물위생시험소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뭐 24시간 풀가동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오리에 대한 검사는 저 교수님이 전에부터 많이 강조를 하셔서 오리 같은 경우는 키워서 출하할 때까지 저희들이 3번을 검사합니다. 어릴 때, 중간에 출하 직전에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닭도 이제 출하를 하는 것도 다 검사를 받아서 그리고 이동하는 가금류에 대해서는 다 검사를 받아서 나가도록 돼 있고 중간중간에 또 저희들이 또 일제 검사 그래서 또 하게 되고 또 한 농가가 발생하면 이렇게 반경 3km가 이렇게 그어지죠. 10km까지 그어지죠. 그럼 또 10km 안에 있는 농가들이 또 한번 일제 검사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너무 많은 검사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시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저는 듣고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일부 시행하고 있겠지만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런 시책도 더 담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하신 게 다 대답이 되셨나요? 예, 네. 그 저희가 보면은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코로나19에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검사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엄청난 검사를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뭐 강릉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을 다 검사를 하겠다, 시민을. 뭐 그런 정도까지 나오고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단시간 내에 빠르게 검사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네.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거에 기본으로 해서 또 거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서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검사 시스템이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 말씀만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근데 그 매년 사실 AI도 사실 계속 왔었고, 예. 구제역도 왔었잖아요. 예. 또 구제역은 조용하네요. 이유가 있나요? 물론 안 오는 게 좋지만 방역을 잘해서 그런 건가요? 구제역은 백신을 하지 않습니까? 아, 백신의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아, 그게 먹히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구제역은 백신을 하는데 인플루엔자는 백신을 안 하느냐? 그럼 아까 얘기해 주셨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고 이거는 인수공통전염병이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 때문에 저희가 백신을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제역이 안 오는 건 지금 백신이나 방역을 잘하고 있어서 그런 거다. 그렇게 보면 되는군요. 예, 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시죠. 네, 이제 뭐 거기까지 오늘 주제는 아니라 그건 뭐 얘기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한 말씀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한 말씀씩만 해주시죠. 지금 그 얘기도 해주시고요. 구제역은 예전에 예방접종을 하면서도 많이 발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이유가 이제 돼지는 예방접종을 하면은 항체가 소만큼 잘 형성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평균 항체율이 뭐 50%일 때도 있고 70% 때도 있었는데 현재는 그 부분이 다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네. 돼지도 항체가 90%까지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발생할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조류 인플루엔자 관계는 저희들이 겨울철마다 정말 애를 먹게 되고 또 올 지나가고 또 겨울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방역 조건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위주로 우리 편으로 돌아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직 철새에서 분변의 발생은 그 바이러스가 분리는 되고 있지만 철새가 이동 시기가 됐고 철새 나름대로에도 항체가 많이 형성이 됐을 것이고 더군다나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겨울에 소독을 하게 되면은 소독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또 바이러스가 얼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소독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네. 환경적으로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소독하고 차단 방역을 열심히 하면은 AI가 금방 종식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이 방역 종사 관계 공무원들도 조금 힘내주시고 우리 축산 가금 농가도 좀 더 막바지까지 열심히 차단 방역을 해주시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 종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월 네. 말까지라도
최대한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그런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가 노력해야겠네요. 더 종식 때까지 더 열심히 또 애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뭐 한 가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축산 가금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처분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사실은 이 모든 부분들이 일반 국민들하고는 관계가 없으십니다. 대부분이 우리 시장에서 사는 육개라든지 뭐 삼계탕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아무런 우리 건강하거나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너무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계속 또 농가가 피해를 보면 농가가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어렵지만 또 계란값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상승이 돼서 또 그런 피해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서 종식이 될 때까지 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AI 차단, 방역, 개선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박재명 충청북도 동물방역과장, 모인필 충북대 수의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JB 시사공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